자, 세 번째, 양적 축소가 악재가 아닌 이유.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양적 축소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네거티브 효과 때문에 시장이 긴장합니다. 그래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었는데 미리미리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QT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롬 파월도 명확하게 못 박아서 5월 달에 발표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했고 시작을 6월로 시작함으로 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당장 그렇게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오히려 안도감을 줬는데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발작이 오지는 않았어요. 다음날 왔죠 물론. 근데 이거는 QT에 대한 발작은 아니었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QT가 무조건 네거티브 유동성 효과를 갖느냐?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로 볼 이유가 더 적다라는 건데 보시면 연준의 총자산은 지금 9조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8조 9,300억 이 정도 돼 있는데 자산 이제 내역이고 이 그 내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채가 69%, MBS가 28%. 자, MBS와 국채를 이제 MBS도 똑같이 국채입니다. 다만 주택 저당 모기지 백 시큐리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국채죠. 근데 쟤를 왜 연준이 계속 같이 샀느냐 보시면 만기가 52년까지 가요. 30년 만기짜리들이니까. 그런데 왜 MBS를 같이 살 수밖에 없냐면 MBS를 안 사고 만약에 국채만 들고 있다가 QT에 들어가면 MBS가 폭락해버려서 국채금리가 전체적으로 30년, 10년 국채금리가 폭등을 해버려요. 쇼크가 옵니다. 그래서 살 때도 같이 사고 축소 때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국채는 만기가 다 있어요. 3개월부터 30년까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17%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QT를 하지만 양적 축소란 말, 퀀터티브 타이트닝의 약자고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다 알고 계셔서 제가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설명드리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앞부분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고 양적 완화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면서 연준이 찍어낸 돈을 시장에다 집어넣는 그게 양적 완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연준이 찍어낸 돈이 시장에 들어가고 돈을 푼 거죠. 대신 시장에 있는 국채가 연준의 창고에 쌓여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연준은 리와인딩, 이거 다시 되감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상으로 돌아가는 정책 중에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이 리와인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달 사던 양을 줄이는 거고 그게 지난달에 끝났죠. 이제 리와인딩의 첫 번째 단계는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지금 2번 올렸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양적 축소라고 말한 이건 뭐냐? 연준의 창고에 있는 8조 9천억 정도의 채권을 다시 시장에다 돌려주고 채권 이 만기로 돌아오는 혹은 채권을 팔아서 나오는 돈을 다시 연준 창고로 그러니까 연준 창고에는 채권은 줄어들고 돈은 늘어나는 일이 이 양적 축소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채권을 돌려주는 행동을 하는데 올해 안에 만기가 저 정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채권을 팔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돌아오는 것만 2년 내에 돌아오는 돈만 봐도 1조 8천입니다. 돌아오는 돈만 재투자만 안 하는 건 왜 의미가 있냐? 적극적으로 시장에다가 채권을 풀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날 수 있죠. 이게 QT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평온한 시장에 채권이 살포되면 채권값이 떨어지겠죠. 양이 많아지니까. 채권값이 떨어지는 거는 어떤 결과 나오냐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연준이 QT를 발표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QT를 준비하는 거죠. 채권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스탠딩 레포 그 다음에 피마 레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건 뭐냐면 미국 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팔지 않고 그냥 담보로 잡아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게 스탠딩 레포예요. 왜 이거를 중요하냐? 그렇게 돼야 국채를 매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연준이 국채를 재투자하지 않고 매도하는데 안 그래도 국채가 나오는데 은행들도 국채를 내놓으면 시장의 물량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많아져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금리가 폭등하게 되니까 얘를 중앙은행들이 적당한 금리를 받고 얘를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갈고 있는 국채를 안 풀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피마 레포는 뭐예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국채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는 국채를 팔아야겠어 생각해서 여기서 국채는 미국 국채입니다. 한국은행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시장에서 국채가 더 많아져서
금리가 또 폭등하게 되죠. 그러니까 팔지 않아도 되도록 담보로 금리를 주는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탠딩 레포 제도입니다. 저걸 갖고 있어야 시장의 물량이 엄청 많아져서 금리가 폭등하는 걸 막을 수 있죠. 5월 4일 날 연준이 FOMC 발표하면서 같이 뭘 발표했느냐? 여러분 자세히 안 보셨겠지만 올해 미국의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어요. 왜 그걸 발표했는지 아세요? 거의 발행 안 한다. 발행량을 확 줄이겠다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왜? 발행량이 여전히 보통 때처럼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이 채권을 더 이상 사주지 않고 오히려 채권이 나올 건데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발행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많아지죠?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얘기.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죠. 이걸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연준이 이번에 발행량을 이렇게 확 줄일 거야. 더 발행 안 해도 돼. 우리 지금 돈이 충분해. 아까 제가 잉여 유동성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재무부 계좌에 5천억이 현금으로 그대로 있어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왜? 인프라 법안이 실행돼야 재무부에 있는 돈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 얘가 안 돼버려서 돈이 계속 쌓여 있었어. 역사일에 재무부 계좌에 5천억씩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인프라 법안이 통과될 줄 알고 기다렸어요. 결국 연준이 안 되겠다. 포기. 그렇게 해서 이제 얘를 거꾸로 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재무부 계정에 돈이 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국채를 덜 발행한다는 계획을 같이 발표합니다. 왜? 국채 시장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QT에 대해서는 이미 연준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기증권, MBS는 만기가 30년짜리인데 재투자를 만기가 돌아오면 팔지 않고 재투자만 안 하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양적 축소인데 불구하고 모기지는 만기가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30년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모기지는 줄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팔아야 되죠. 모기지는 팔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국채보다 훨씬 더 그 금리가 많이 올라요. 왜? 성격이 다릅니다. 모기지 채권의 리스크는 뭐냐면 일반 국채는 이 부도라는 리스크밖에 없지만 모기지 증권은 조기 상환이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이건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네요. 만약에 미리 누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는데요. 제가 30년이 아니라 1년 만에 상환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손해예요. 그 채권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기지 증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팔면 금리 변동을 크게 가져와요. 그래서 MBS를 어떻게 팔 거냐, 얼마나 팔 거냐 이게 시장의 관심사가 돼 있는 건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라도 QT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을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1조 8천 정도 줄인다라고 생각하면 약 80bp 금리를 올린 것과 같아요. 그러면 50bp와 25bp 한 번씩 두 번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덜 올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 유동성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연준이 QT를 시행하면 장기 금리는 무조건 오르게 돼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날부터 장기 금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역전되고 나서 바로 벌어져 있죠. QT의 효과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모기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급등합니다. 지금 5.4까지 올라갔어요.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 주택구매 수요를 둔화시키기 때문에 주거비 물가를 실차를 두고 하락시킵니다. 결국 앞으로 8개월쯤 뒤에는 자동으로 주거비 물가는 뚝 떨어지게 돼 있는 상황이죠. 물론 여기서 걱정할 거 그러다가 아예 주택 경기가 망가지는 건 아닌가. 리츠를 투자한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는 게 금융위기 때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극단적으로 적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때 공급이 너무 적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건데 여전히 지금도 공급이 딸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그렇게 한꺼번에 무너질 상황은 아니다. 특별히 소위 말하는 MZ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런 반면에 베이비 부머들이 집을 안 내놓습니다. 집을 내놔야지 물량이 생기는데 왜 집을 안 내놓는지 아세요? 오래 산대요.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집을 안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문제가 돼서 아직까지는 주택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대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구입 여력은 하락하면서 주거비 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QT를 하면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사실상 실질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인데요. 얼마 전에 잠깐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아직도 마이너스 영역인데 실질 금리가 올라가는 건 주식시장에게 조금 더 부정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돼도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는 않고, 오늘은 실질금리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겠네요. 다음 달쯤 제가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혹시 이것도 사실 집어넣은 이유는 앞으로 시차를 두고 한두 주 내에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게 해가 된다라는 얘기가 또다시 공포로 또 등장할 수 있어서 넣었는데 지금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어찌됐든 자산 긴축 시기에도 과거에 주식이 올랐던 기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움직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고요.